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저자는 손힘찬, 출판사는 스튜디오 오드리입니다. 내가 아닌 나는 없다. 나는 항상 스스로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란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간단한 예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해 규제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지 않았고 20대 초반까지는 이렇다 할 취미도 없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런 태도는 결코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 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답게 살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시간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 여행. 여행은 낯선 장소, 낯선 문화,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여행 중에 느끼는 이질적인 감정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에 갔을 때의 일이다. 팔라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느긋했다. 팔라완에 머무는 내내 빨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팔라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인드를 항상 지니고 있는 듯했고 이런 분위기는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도시에 머무는 모든 사람에게 여유를 선사했다. 여행은 시간의 속도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 새로운 내가 보인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는 여정. 나는 여행할 때 여유 속에서 그 여행의 의미를 발견하는 편이다. 원래 느긋한 성향이라 너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와 성향이 다른 누군가는 이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라는 중국 명언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여행의 경험을 소화하면 된다.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평소 속해 있던 집단과 자연스레 분리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주어진 역할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작업이 혼란스럽다면 그건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행을 떠난 장소에서 사회적 호칭이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싶다. 비우는 일에 같이 청소. 여행을 떠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대신할 방법으로 청소를 추천한다.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도 청소는 여행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그 바탕이 비움이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 머무르던 환경을 바꿔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청소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공간을 변화시켜 마음을 환기하는 일이다. 물론 우리는 물건의 애착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나름의 의미와 추억이 있는 물건들은 버리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은 상대의 마음을 담겼다는 생각에 사진이나 편지 등은 과거의 소중한 시간을 증명하는 듯해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비워보면 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사소한 행위를 통해서도 홀가분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욕망이지만 이러한 욕망이 커지면 불행하기가 쉽다. 소유물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지며 마음도 평온해진다. 주기적인 비움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도 정신에도 여유를 선물해보자. 움직이면 반드시 행복하다. 운동.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한없이 게을러져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고 잠을 12시간씩 자도 활력이 없는 날 말이다. 나는 그럴 때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잠깐이라도 산책한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의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곤 한다. 특히 산책, 즉 걷기는 내게 글에 대한 영감이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의식과도 같은 행위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뇌가 활성화되어야 한 걸음씩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행동이자 스스로의 잠재력을 키우는 훌륭한 수단이다. 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운동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다. 쥐를 대상으로 운동에 관한 실험한 결과 운동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적게 분비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호르몬으로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요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먼 옛날에는
이 스트레스가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었지만 지금은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만성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앨릭스 커브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운동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먼저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에너지와 활력의 증대, 수면의 질 상승과 뇌 회복에 도움, 식욕 증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개선을 꼽았다. 또한 운동은 정신을 예리하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며 자존감을 높인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점을 들었다. 비단 앨릭스 고뿐만 아니라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현존하는 어떠한 약도 그 효과를 흉내낼 수 없는 맛베베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울퍼트는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바닷속에 사는 멍게는 머무는 곳을 정하기 전까지만 뇌가 존재한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이르러 머물 곳을 정하고 나면 더 이상 뇌를 필요 없다고 여기고 신경계와 같이 먹어버린다. 움직임이 멈추고 필요성이 사라지는 순간 뇌는 연락만 소모하는 장식품이 되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고의 속도나 의식의 확장이 무뎌진다. 운동이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고하도록 돕는 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삶이 특별해지는 경험, 독서. 책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경험과 통찰이 가득 담겨 있는 보물 상자와도 같다. 페이지를 펼치면 공간과 위로를 만나기도 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에 대한 확신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독서의 역할은 제각각 유미한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우리에게 곤란한 점이 있다면 독서를 통한 깊은 몰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독서량 부족 현상은 매해 심각해지고 있는데 솔직히 책 외에 재미난 콘텐츠들이 너무나 다양하니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물론 책 읽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 숫자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이용자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세상에 좋은 책이 많다는 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모든 주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책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간단한 검색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남는 것은 거의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의식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주어진 선택지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통찰과 발견을 통해 얻어질 때도 있기 마련이다. 샤워하거나 산책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책이라는 페이지에 적힌 문장들은 마치 보물지도와도 같으며 거기에는 내 사고를 숙성시켜주는 생각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다른 무언가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독서에만 몰입하고 있다면 뇌는 오롯이 문제와 해결의 자료들을 재조합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버클리 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장 데이비드 피어스는 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서와 작물을 지속하면 여러 조합의 전략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얻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어려운 내용을 습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독서는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자 노력의 날개를 달아줄 전략이다. 창처럼 날카로운 통찰을 안겨주면서도 방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한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유일한 방법은 독서다. 물론 내 책 또한 독자에게 작게나마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한 셈이다. 좋은 독서는 건강한 식사와 같다. 좋은 독서의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책을 선정하는데 일반화된 기준은 없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책이 인간의 세계관과 같다면 그 모양은 우리의 얼굴 모양처럼 가지각색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알아야 할 건 본인의 취향이다. 좋은 독서의 두 번째 방법은 천천히 곱씹으며 읽는 것이다. 오디오북, 팟캐스트, 유튜브 등이 떠오르면서 책을 읽어주거나 요약해주는 통로도 늘어났다. 이러한 콘텐츠는 책을 접하고 싶지만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기가 부담스럽거나 바쁜 상황일 때 이용하면 좋다. 사고를 훈련하거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인풋이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가 되지 않으면 쓰기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쓰더라도 사고의 지구력이 달려 오래가지 못한다. 또한 표현력이 부족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비슷비슷한 생각과 이야기만 늘어놓게 된다. 제대로 읽는 습관은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색은 책 속을 여행하며 이루어진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좋은 독서의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을 숙성시키며 읽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아무 책이나 가져와서 몇 페이지 읽어보라. 그 다음에 책을 덮고 이완된 뇌를 잠시 쉬게 하라.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은 2001년에 뇌 영상 장비를 통해 인간이 몽상 상태에 잠겨 있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인지 활동을 중단한 상태를 디폴트 모드라고 말했다. 소위 멍 때리고 있는 상태다. 멍 때리듯 생각을 멈추면 뇌가 휴식 상태에 돌입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보를 정리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뇌 속에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생각지도 못한 발상, 창의력은 뇌에게 휴식을 주었을 때 선물처럼 생겨난다. 책을 읽고 생각에 빠지는 것도 좋지만 종종 책장을 과감하게 덮고 생각에 잠겨보자. 지혜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각을 쥐어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산물이다. 독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마지막으로 읽은 내용을 다른 형태의 글로 표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글쓰기를 꼭 병행하라고도 하며 아무리 권위 있는 저자의 글이라 해도 걸러들으라고 덧붙인다. 세상을 견디는 힘, 글쓰기.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정리해 보기 위해 글을 쓸 수도 있고 자신의 상처를 표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글을 쓰기도 한다. 기획서를 작성한다거나 논문, 보고서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쓸 때도 있다. 미국의 온라인 라이프 매거진 덤 리틀맨의 기사에서 힐링 글쓰기의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적어보라. 나를 화나게 하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을 전부 글로 옮겨보는 것이다. 화가 날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화를 분출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라 볼 수 없다. 특히 감정은 전염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화가 나면 그 감정을 글로 한번 적어보자. 글로 써보면 나와 화를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모두 적은 다음 심호흡을 해보는 것이다. 노트에 현재 걱정하고 있는 일이나 대상을 모두 적은 다음 노트를 덮고 심호흡을 해보자. 그렇게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적어놓은 것들을 다시 살펴보자. 언제 그랬냐는 뜻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상세히 묘사해 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둘러싸고 느꼈던 감정을 묘사해 보자. 그저 기분이 나빴다, 울고 싶었다, 기뻤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그런 모습이 마치 어떤 경우와 같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분노, 좌절 등을 쓴 종이를 버리거나 태우는 방법이다. 자신이 써놓은 글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태우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을 끊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떨치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분노와 좌절은 좋거나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버거운 감정일 뿐이니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도록 하자.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어려움을 넘겼다고 인식한다. 감정은 복잡할지 몰라도 뇌는 의외로 단순하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입을 모아 말한다. 화가 난다는 감정은 자신의 영역이나 한계를 설정하고 침입자를 내쫓는 데 사용하는 감정이다. 화가 나는가? 그렇다면 기억하자. 분노는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항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긍정 일기쓰기도 있다. 긍정 일기쓰기는 하루 일과 중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일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거리가 없는 것 같은 하루라 해도 유심히 떠올려 보면 그렇지 않다. 물론 내가 없었더라면 되지 않았을 일들, 내 덕에 일이 잘 풀린 경험이라면 긍정일기로 쓰기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매일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소소한 일에 가치를 두는 편이 좋다. 긍정이라는 감정에 집중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긍정일기를 쓰면 긴가민가 했던 나의 장점이나 강점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긍정일기를 쓰는 행위는 자신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신호이자 일종의 칭찬 과정으로 심리적 측면에서는 설득과 유사하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납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자신을 칭찬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거나 인정받고 싶은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에는 몸이 마른 게 콤플렉스였는데 꾸준히 홈트레이닝을 한 결과 복근까지 생겼다라는 식이다.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도 성취감을 통해 나 자신에게 칭찬을 건네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자신감을 얻고 있다. 둘째, 격려와 지지를 하는 이유, 즉 근거를 내세우면 된다. 맹목적인 칭찬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때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 아리송했던 것들이 아 정말 그런가 하는 믿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가 거듭되다 보면 마침내 견고한 자기 확신이 생긴다. 마음의 일렁임을 알아차리기 명상.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의 저자 앤디 버티켐은 책에서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이때 자각을 강조한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
조용히 호기심을 가지고 살피며 알아차리기 위해 스스로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인드풀리스 명상 창시자인 존 카파친 박사가 명상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비판적인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게 왜 중요할까? 우리 정신이 꽤나 산만하기 때문이다. 산만하다 못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일조차 어렵다. 생각은 흩어지고 주의는 흐트러져 집중력 또한 쉽게 떨어진다. 유도 명상 전문가 타라 브렉은 명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껏 우리는 관심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근육을 주로 단련해 왔기 때문이다. 명상의 99%가 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건 나머지 1%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다음에 몰입을 하면 성공이다.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먼저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는 미국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말처럼 명상은 하루를 힘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이를 창의적으로 해내기 위한 두뇌 스트레칭이기도 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하다. 멈춰도 괜찮아. 휴식.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은 환경을 바꾸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한다. 뇌를 쉬게 해야 하는 이유는 책 정리하는 뇌에 잘 나와 있다. 저자인 데니얼 레비틴이 말하길 우리가 몽상을 할 때 뇌가 진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여유를 즐기거나 날씨가 맑을 때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 등이 진정한 휴식이다. 즉, 내부에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을 외부에 맡겨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뇌에서 어떤 생각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떤 장소에 있든 뇌를 쉬게 할 수 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몽상에 잠길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 멍 때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내일의 날을 만들다, 코칭. 처리해야 할 일들을 미루거나 좋지 않은 상황을 모른 척하는 일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성향이자 정신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정신치료가이자 정신력의 기적의 저자인 당 카스터는 회피가 인간의 욕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라 했다. 물론 그렇다고 회피라는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스터는 회피란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본능과도 같다고 했다. 혹은 실패의 경험을 겪었을 때 좌절을 마주하기 어려워 일단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코칭이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가리킨다.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나는 왜곡된 수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회피 성향 탓에 끊임없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문제를 마주하고 싶었다. 건강한 마음과 이성을 지닌 보통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며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랬다. 모든 사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코칭 철학은 내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불행하고 몸이 건조하게 삶을 바라보던 내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며 희망을 건네준 친구와도 같았다. 그렇다면 셀프 코칭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핵심은 피드백이다. 나 또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피드백했다. 피드백은 반성이나 과제 수행, 느낀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석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 했다. 피드백이란 단어에서 feed는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백은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결국 피드백은 결과의 내용을 분석하여 다시 원인으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코칭이 필요하다. 그렇다. 코칭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결국 실천해야 할 것들과 대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지금까지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해서 나답게 살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요약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